자, 그러면 이제 3단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제 3편 조직. 자, 조직론도 꽤 양이 많은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조직론은 크게 첫 번째 조직의 기초이론, 두 번째가 조직의 구조와 형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조직 구조론을 말합니다. 조직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조직의 관리 및 쇄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관리론입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 관리의 방법과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직의 기초 이론은 다시 이제 한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조직 이런 말들은 그냥 학자들이 만든 말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저기 서론이 있고, 두 번째가 조직 변수. 자, 여러분들 조직 변수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조, 인간, 환경. 조직 변수는 행정의 변수와도 같습니다. 조직 변수는 행정의 변수와도 같아요. 무슨 말이냐? 행정이론이 고전적 이론에서 신고전적 이론, 그다음에 이제 현대적 이론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지?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이론도 고전적 조직 이론, 신고전적 조직 이론, 현대적 조직 이론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인간 환경인데 고전 이론에서는 주로 구조 중심의 이론들이에요. 구조 중심. 그러니까 신고전 이론에서는 사람, 인간 중심의 이론들이고, 현대 이론에서는 뭐라고요? 현대가 이론이 1950년부터라 그랬죠. 1950년도는 2차 대전 후라 그랬죠. 2차 대전 후에는 많은 신생국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행정이 미국의 행정학인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신생국이 생기잖아. 그 신생국들이 바로 미국 행정의 환경이라 보는 거야. 그래서 환경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이 구조 중심, 인간 중심, 환경 중심을 봐라. 고전 이론이 아까 왔지만 과학적 관리론이야. 우리 행정이론 아까 10가지 있었지? 뭐야? 과학적 관리론. 자, 신고전 이론이 두 가지야. 인간관계론. 두 번째 인간관계론이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1940년대 행정행태론. 그게 인간 중심의 이론이야. 그리고 50년대 이론이 뭐였어?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 60년대 발전행정론, 70년대 전부 다 현대적 이론이죠. 그렇게 크게 우리 행정이론 10가지를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세 가지. 고전적 이론, 신고전적 이론, 현대적 이론 나온단 말이에요. 알지? 그 변수가 바로 구조, 인간, 환경이라고. 알겠죠? 자, 근데 요거 이제 조직론에서 배우는데, 여기 구조는요, 여기 이 장에 보면 구조와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거고요. 우리 인간은, 인간에 관련된 것은 조직과 개인, 조직과 인간이라 그래서요.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동기부여 이론. 동기부여 이론이고요. 그리고 환경, 조직과 환경에 관련해서는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는 어떨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현대 거시 조직 이론입니다. 현대 거시 조직 이론이라고.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목차에 보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부연 설명하지. 처음부터 적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용 이론하고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습니다. 과정 이론. 자, 이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들을 다 기억해 둬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예, 내용 이론에 어떤 것이 있고 과정 이론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 이론에는 많죠. 예, 우리 뭐 맥그리그의 XY 이론,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개설, 허츠버그의 욕구 이 욕구 이론론 뭐 이런 많이 있는데 과정 이론이 거기에 비해서 약간 적으니까 브룸의 기대 이론, 브룸의 기대 이론. 그다음에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그다음에 스키너의 강화 이론,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반드시 동기부여 이론은 반드시 시험에 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십시오. 얘는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현대 거시 조직 이론은 현대 거시 조직 이론은 이 표를 꼭 기억하십시오. 표를. 현대 거시 조직 이론의 표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상단에는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세로는 환경에 대한 이제 조직에 대한 분석 수준 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결정론적 입장과 결정론과 임의론이 있습니다.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종속 변수로 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직은 환경에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직은 환경에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가정에 전기장판이 있다. 집에 가면 전기장판 다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 전기장판이라고 왜 있느냐 하면 우리 그 에너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유가 인상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기름값이 쫙 지금처럼 올라가니까 지금 여러분들 난방료로는 우리 겨울 난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비싸니까 너무. 그래서 보다 좀 저렴한 전기장판을 구입해서 난방용으로 쓰고 있다. 그것은 환경, 즉 유가 상승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조직의 전기장판 구매라고 하는 구입이라고 하는 이 조직의 활동을 갖다가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라고 하는 환경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이런 입장, 조직은 환경에 결정되어 있다. 조직을 종속 변수로 보는 입장을 뭐라고? 결정론적 입장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조직을 독립 변수로 보는 조직 중심의 이론을 임의론이라고 한다. 임의론 또는 형성론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정론과 임의론이 있고요. 분석 수준에는 조직 하나만을 연구하는 개별 조직, 조직 한 개만을 연구하는 그런 조직을 개별 조직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조직이 여러 개.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을 조직군이라고 합니다. 조직군. 자, 그래서 우리 개별 조직의 분석 수준에서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는 이론이 바로 상황론입니다. 상황론. 이걸 앞에 붙여서 이제 구조적 상황론이라는 말을 쓰죠. 조직의 구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이제 구조적 상황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좀 안정되고 규모가 크고 기술이 좀 일상적인 기술일 때는 기계적인 기계 구조가 유리하고 반대로 환경이 좀 불확실하고 규모가 작거나 기술이 비일상적 기술을 쓸 때는 유기 구조가 바람직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론이라고 그러죠. 구조적 상황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직군 생태학 이론. 그 다음에 조직 경제학 이론.
제도화 이론, 이론들이 이제 조직군 차원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이론들은 전부 다 결정론이야. 반대로 이제 임의론적 입장입니다. 그 환경보다는 조직의 선택이나 조직의 재량, 자율이 중요하다. 자율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선택 이론. 전략적인 선택 이론. 그 다음에 자원 의존 이론. 마지막으로 이쪽에 공동체 생태학 이론. 이 표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표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한 50%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어? 그러니까 구조적 상황론은 결정론적 입장이고 개별 조직 차원에서 연구다. 조직 경제학, 즉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리인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래 비용 이론 여기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조직 경제학. 대리인 이론, 거래 비용 이론 이런 것들도 이제 결정론적 입장이면서도 조직군 차원의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 전략적 선택 이론은 임의론이다. 이런 표를 해석할 줄 알면 여러분들 한 50%는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조직 경제학이라든가 전략적 선택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거시 이론도 역시 중요하다. 자, 저 앞에 조직 서론에서는 뭐 조직 서론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직 이론 아까 봤지만 고전 이론, 신고전 이론, 현대 이론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스캇이라는 학자는 현대 이론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 두 가지 나눠서 네 가지로 나누기도 한데 조직 이론하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원리. 조직의 원리는 이제 고전적 조직과 관련이 있죠. 조직의 원리도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유형입니다. 자, 아까 우리 정책론에서 정책의 유형도 봤어요. 정책의 유형도 봤는데, 조직의 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유형은 이건 반드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뭐 그냥 별표 두 개가 아니라 얘네보다 더 중요하다. 조직의 유형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자, 조직의 유형을 공부할 때는 첫 번째 학자들이 어떻게 조직을 구분하고 있는지 학자들 별 유형. 자, 블라우와 스캇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나누고 있고 에치오니는 어떻게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뭐 파슨스, 카츠와 칸 뭐 다 있지만 다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두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두 사람이냐? 바로 민츠버그라는 사람하고요. 데프트라는 사람의 유형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민츠버그와 데프트의 조직의 유형. 민츠버그는 5가지로 나눕니다. 조직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고 데프트는 7가지로 나누죠. 저것들 공부들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민츠버그와 데프트는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있고요. 두 번째, 조직을 나눌 때 그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따라서 나눕니다. 기술 유형론이라고 그러는데 기술 유형론. 자, 여기도 두 사람입니다. 여기 두 사람 누구냐 하면 톰슨과 페로. 톰슨의 기술 유형과 페로우의 기술 유형론을 기억해둬야 됩니다. 톰슨과 페로. 톰슨의 이게 P자를 내가 왜 썼지? 톰슨과 페로의 기술 유형론. 자, 톰슨은 3가지의 기술로, 페로우는 4가지의 기술로 나누죠. 톰슨은 기술을 기술이 길게 연계된 기술이란 말을 써요. 연속적 기술.
그 다음에 중개기술, 은행 같은 거, 은행, 중개. 돈을 저금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개기술. 그 다음에 집합적 기술. 톰슨자, P자 들어가 있네. 톰슨. 페루는 이제 내가 일상적 기술과 비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장인 기술 네 가지로 나누죠. 이 기술들을 잘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술에서 주로 이제 구성 요소나 어떤 조정 기제, 조정 기제란 말은 기술을 쓰다가 만약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렇게 그런 걸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학자별로서는 민츠버그와 데프트, 기술연수는 톰슨과 페로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직의 동태화 방안. 조직의 동태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전적 조직이라 그러면 이제 관료제라 그럽니다. 관료제. 근데 조직의 동태화라고 할 때는 탈관료제죠. 탈관료제. 탈관료제 조직의 유형들이 무엇이 있는가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학습 조직이 무엇인지, 네트워크 조직이 무엇인지, 수평 조직이 무엇인지, 동태화 방안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은 지식정보화 사회 조직과 비슷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 사회의 조직과 유사하죠. 홀로그램 조직, 아메바 조직, 삼엽 조직 등등이 있는데 이런 조직의 유형들. 그러니까 조직의 유형은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 그 조직론에 보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직의 유형은 꼭 시험에 나온다 기억하시고 하십시오. 최근에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학습 조직이다, 수평 조직이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기억하십시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조직의 원리에서도 여러분들 계층제 원리다, 분업의 원리다 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고전적 조직의 원리는 고전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고전적 조직 이론과 관련이 있는 것이 조직의 원리입니다. 봐라. 자, 여기 보면 여기 환경에서 보면 거시 조직 이론에 뭐라 썼어요? 현대라 썼죠. 예, 현대 거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원리는 고전 이론인데요. 이 거시 조직 이론이 현대 이론이잖아. 여기 뭐가 있어요? 상황론 있잖아. 상황론. 무슨 말이냐면 조직의 구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의 원리는 뭐냐면 모든 상황에 적합한 조직의 원리는 있다고 다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조직의 원리에서 모든 상황에 적합한 이론, 이게 이제 유일최선의 법. 유일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고전적 원리의 이제 유일최선책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그게 없다고 보는 것이 상황론입니다. 이게 현대론입니다. 현대 이론은, 현대 조직은 상황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지 모든 상황에 맞는 유일최선한 방법의 구조는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직의 원리입니다. 고전 이론입니다. 자, 여기에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의 구조와 형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조직 기초 이론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조직의 유형 공부해야 되죠. 두 번째, 동기부여 이론 공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현대 거직 이론. 세 가지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조직의 구조와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일 먼저 관료제의 변천으로 관료제를 비판하는 이론이 당연히 탈관료제겠죠. 탈관료제.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료제의 특징과 관료제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떠한 나쁜 점이 있는가? 병리 현상. 관료제의 특징과 관료제의 병리 현상. 그 다음에 탈관료제의 특징. 같은 것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그다음에 개선과 막료, 뭐 위원회 조직, 뭐 이런 거 나오죠.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선과 막료. 자, 개선과 막료가 또 나옵니다. 자, 개선은 우리 보통 이제 라인이라 그래서요. 우리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최고 관리자를 이제 최고 관리자 같은 이제 라인 계통을 말하죠. 막료는 참모 계정, 참모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료는 이제 보좌 기관을 막료라 그러고요. 개선에서는 보조 기관이라 그럽니다. 보조 기관. 이제 보조 기관과 보좌 기관이 있다. 자, 개선과 막료에서는 또 하나 행정 농도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요. 행정 농도. 행정 농도라고 무엇인가? 행정 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력분의 조직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유지 관리 인력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 유지 관리 인력을 개선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막료로 보는 그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농도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밖에도 뭘 또 알아둬야 되냐면,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 자, 정부 조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부 조직은 아마 지금 아마 정권 과도기잖아. 과도기니까 아마 전 정부에 대한 조직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뭐 행정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부 조직은 뭐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수 있지만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부 조직에서 기억할 거라면 뭐가 있냐면 위원회 조직 하나 더. 위원회. 자, 위원회요. 자, 위원회가요, 종류가 자문위원회가 있고, 의결위원회가 있고, 이제 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위원회인데요.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 자, 행정위원회는 의결도 하면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 정책을 외부적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예, 집행하기도 하고, 이게 행정위원회인데, 우리나라의 행정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와 국무총리 직속 행정위원회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행정위원회 6가지가 있는데,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하나, 국무총리 직속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 좀 하십시오.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가 바로 뭐야?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위원회가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알아두시고요. 자, 국무총리 직속위원회는 국무총리가 기역이잖아, 그죠? 기역자니까 기역자로 시작하는 위원회가 4개나 있어요. 4개. 그리고 이영자 시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5개거든요. 기역자 4개가 바로 뭐냐? 공정거래위원회. 첫 번째.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세 번째, 금융위원회. 네 번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 4가지입니다. 다 기역으로 시작하잖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 기역자로 시작한 4개.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해서 5개가 총리 소속입니다. 저게 시험에 가끔 나온 적이 있죠. 다음 중 총리 소속위원회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장단점. 위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신속할까요? 아니면 신중할까요? 위원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기관이 이제 보통, 자, 요렇게 생긴 기관이 있고요. 요렇게 생긴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한 사람인 기관과 여러 사람인 기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단독제라 그러죠. 그죠? 단독제라 그러고, 여기를 뭐라 그래? 합의제 기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단독제와 합의제. 이걸 이제 독임형이란 말을 씁니다. 독임형. 이 합의제를 위원회형이라 그러죠. 위원회형. 그러면 이 위원회형은 결정이 신속할까요? 아니면 신중할까요? 신중하겠죠. 이건 혼자 결정하니까, 이 사람은 혼자 결정하니까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솔하죠. 예. 그렇지만 책임관계가 분명하죠. 한 사람이지니까. 근데 위원회는 결정이 신중하죠. 신중하고
창의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뭐가요? 타협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리겠죠? 많이 걸리겠죠, 그죠? 이런 장단점, 위원회 제도의 장단점 그런 거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서도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1887년에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다. 자, 이 독립규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독립돼 있다. 조직상으로 독립돼 있다는 뜻이고요. 자, 독립돼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 독립돼 있다는 뜻일까요? 미국은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이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가장 유사한 한국형 위원회, 우리나라의 위원회는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규제가 주로 독립규제위원회는요 초기와 후기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경제적 규제를 담당했고요. 후기에는 주로 이제 사회적 규제를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규제 사실을 보면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가장 유사한 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입니다. 대통령으로 독립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금리 규제를 담당, 우리 금리를 갖다가 하는 데가 통화량 담당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좀 전에 봤던 국무총리 소속에 뭐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 들어봤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이 금융통화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정부기관이 맞는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특수법인입니다. 그냥. 그쪽은 이제 정부기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이 있다 하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공기업 알아두게 되겠습니다. 공기업, 공기업 그리고 다섯 번째 책임운영기관. 자, 여러분들 공기업의 종류. 공기업은 우리 이론상, 즉 학문상으로 분류하는 게 학문상으로 분류하는 공기업의 분류 방식이 있죠. 정부 부처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 공사형 공기업. 요거는 학문상, 강학상 분류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정법상 분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실정법상 분류 방식은 정부 기업법에 의한 분류 방식, 그다음에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류 방식이 다르죠. 정부 기업법에 의해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정부 기업이라고 있죠. 정부 기업. 정부 기업은 조달 기능, 조달 사업. 정부가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들입니다. 조달 사업, 양국 관리 사업, 우편 사업, 그다음에 우체국 예금 사업. 이 네 가지 사업하는 것이 이제 정부 사업, 특별 해결을 하는 것이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종류에서는 이제 공사형 공기업과 주식회사형 시장형 공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이제 실정법상으로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눕니다. 시장형 공기업과 나누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 조직과 그 다음에 위탁집행형 준정부 조직이 있죠. 위탁집행형.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진짜 이거 이제 아까 봤지만 이게 진짜 이거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봤지만 공공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떠한 뭐 조직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다. 어떤 것은 준시장형으로 본다. 어떤 것은 기금관리형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형 공기업이 상당히 많으니까 암기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전,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준시장형 공기업을 한 몇 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을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철조망으로 수석으로 도주했다. 그러니까 철조망으로 제일 먼저 도망갔어. 그러니까 철조망 수석 도주라고 외워두면 이게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자, 철 뭐겠어요? 한국철도공사입니다. 철도공사. 조 한국조폐공사. 망. 야, 망자는 그냥 제가 만들다가 했는데요. 마자입니다. 마. 한국마사회. 마사회가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입니다. 2조 원 이상이고 자체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인데 그게 85%예요. 그러니까 총 수입의 85%가 자체 수입이 있어야 되는 기업이 시장형 공기업이야. 자, 그리고 수는 한국수자원공사, 석은 한국석탄공사, 도는 한국도로공사, 주는 한국주택공사. 얘네들이 준시장 공기업이야. 그러니까 뭐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이런 건 뭐 그냥 이해할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 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잘 보면서 하십시오. 자, 기금관리형 우리 준정부 기관은 주로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신용보전기금이라든가 여기 있죠. 공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얘네들이 이제 기금관리형입니다. 이건 암기 사항들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책임운영기관이 중요합니다. 책임운영기관. 얘가 중요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을 잘 봐두십시오. 자, 책임운영기관은 말 그대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말하겠습니까? 결정을 말하겠습니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직에서 결정과 집행이 있다 그러면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요? 결정이겠어요? 집행이겠어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그러지만 영국은 책임 집행 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공공성을 유지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책임 운영 기관은 정부 기관입니다. 예,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정부 기관은 딱 네 가지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그리고 정부 기업과 그리고 책임 운영 기관입니다. 요 네 가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야. 알았어요? 여기 네 가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요 책임 운영 기관은 우리 한 60 몇 개가 있는데요. 우리 알고 있는 국과수라고 하는 거 있죠. 국과수가 뭐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그죠? 우리 뭐 살인사건 나오면 시체 부검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책임운영기관이고, 경찰병원도 책임운영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제1호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중앙극장이죠. 얘네들은 정책 결정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집행을 담당하는 거예요. 집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기관이야. 이게 책임운영기관이야. 그러니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예,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책임운영기관은 아까 1980년에 우리 행정이론이 뭐였어요? 1980년대 행정이론이 NPM 했잖아. 신공공관리론이야. 그러니까 80년도 신공공관리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책임운영기관이야. 예. 그러니까 관리만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관리만.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에 나와 있는 그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요, 대통령령으로 설치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그 책임운영기관에 나와 있는 것들 잘 기억하십시오. 설치 방식, 그 다음에 임용권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시험 실시기관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특별회계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조와 형태에서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론입니다. 관리론. 관리론에서는 관리 일반론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관리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기술론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리 기술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관리 기술론에서 꼭 알아둬야 할 것들입니다. MBO, OD, TQM, 그리고 BSC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얘네들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BSC가 많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거, BSC. 자, 그리고 관리 일반론에서는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 의사소통, 그 다음에 행정 PR, 그 다음에 권위와 갈등, 그리고 리더십. 근데 이 중에서는 리더십이 아주 중요하다. 자, 리더십이 우리가 이제 전통적 의미의 리더십과 현대적 의미의 리더십과 현대적 의미의 리더십이 있는데, 전통적 의미의 리더십을 교환적,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현대적 의미의 리더십을 전환적,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전환적, 변혁적 리더십의 차이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전통적 리더십은 보통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1차원적 리더십과 2차원적 리더십과 3차원적 리더십을 나누는데요. 1차원적 리더십을 우리가 보통 보면 자질론이라고 합니다. 자질론. 그리고 2차원적 리더십은 행동 유형론. 행태론이라고 그러죠. 행태론. 3차원적 리더십이 상황론입니다. 인데 이 3차원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3차원적 리더십. 피들러의 3차원적 리더십, 허쉬와 블렌차드의 3차원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리더십 이론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조직론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조직 맨 처음에 서론에 조직의 원리도 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있지만 조직의 유형이 이건 반드시 시험 한 번씩 난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유형에서는 학자별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츠버그와 데프트의 유형을 기억해 둬야 되고요. 기술 유형의 톰슨과 페로우의 유형론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 변수에서 구조 인간 환경인데, 인간에서는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는데요. 과정 이론이 몇 개 안 되니까 과정 이론에 몇 개는 나머지가 전부 다 내용 이론인데요. 내용 이론에서는 특히 허츠버그의 위생 동기 요인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허츠버그 이론. 과정론에서는 브룸의 기대 이론, 그리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그 다음에 스키너의 강화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정 이론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 거시 조직 이론이 이 표를 꼭 기억하시라. 결정론과 임의 이론, 분석 수준에서 개별 조직과 조직군에서 기억하는데, 특히 조직 경제학이나 전략적 선택 이론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조직 경제학은 결정론이고 전략적 선택 이론은 임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론은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기계 구조가 좋고,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유기 구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직이 이렇게 달라지면 되는데,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조직이 달라질 틈이 없어. 환경이 조직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그 생물학의 적자 생존의 이론이라든가 자연 도태 이론을 조직군 이론에 적용한 이론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입니다. 여기 있는 걸 조금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와 형태에서 관료제와 탈관료제. 관료제의 특징과 병리 현상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탈관료제의 특징, 이런 거 좀 알아두고요.
자, 공기업과 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공기업의 유형들 암기사항이라 그랬고요. 책임운영기관 중요하다 그랬어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방법.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률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설치해요. 대통령령으로. 예. 그 다음에 총정원과, 그 다음에 계급별 정원도 대통령령이나 부령, 총리령으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뭐 회계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험 실시 기관장, 다르니까 그런 법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관리론에서는 뭐 의사소통, 의사전달망,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행정 PR, 예. 그 다음에 권위와 갈등. 권위와 갈등도 이제 꽤 이제 나오죠. 갈등. 예, 갈등. 갈등의 뭐 조성 전략, 갈등의 해소 전략 나오고, 예, 갈등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더십. 예, 리더십이 전통적 리더십과 현대 리더십이 있는데 전통 리더십의 상황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관리기술론에 MBO, OD, TQM, BSC가 있죠. 이거 말고도 SM, 뭐 전략적 관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엔지니어링, 예. 리엔지니어링을 응용한 BPR이라고 그러죠. 예. BPR.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네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MBO와 OD와 TQ. 이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관리 방식은 MBO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MBO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특징들을 잘 알아두시고요. 최근에는 BSC, 성과 균형 관리가 많이 나온다. 균형 성과 관리. 자, 여기도 꽤 많죠, 그죠? 여기도, 예, 조직론도 상당히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인사행정론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원으로 인사행정론. 자, 조직론까지가 이론 중심의 이론이라 그랬죠. 인사행정론부터는 예, 실무형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제4편. 자, 인사행정론 제일 먼저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두 번째는 예. 역시 인사행정의 3대 변수. 이 변수 논리를 알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람직한 근무 규율이. 자, 우리 인사행정의 기초이론에서는요, 제일 먼저, 예, 인사행정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의 이론인데요. 아까 다 이제 미국의 이론이라고 그랬죠. 자, 미국의 인사행정 이론은 뭐냐면, 공무원을 선발할 때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을 선발할 때. 그래서, 미국의 인사행정 이론은 제1기 인사행정과 제2기 인사행정, 제3기 인사행정으로 나옵니다. 그 제1기 인사행정 이론을 뭐라 하냐면 역관주의라 그래요. 역관주의. 제2기 인사행정을 실적주의라 그러고요. 제3기 인사행정을 적극적 인사행정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역관주의와 실적주의가 많이 나오죠. 역관주의와 실적주의는 공무원을 선발할 때 기준이 뭐냐? 공무원들을 뭘 보고 공무원을 뽑느냐 이 말이야. 자, 역관주의는 뭘 보고 뽑는 거야? 정당에 대한 공헌도요.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보고 뽑습니다. 실적주의는 자,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보고 공무원을 뽑으니까 저기는 역관주의는 어떤 전문성보다는 어떤 부패라든가 비효율 이런 게 많았겠죠. 아무래도 행정이 정치에 예속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온 것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1883년.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행정학의 아버지 우드로 윌슨이 논문을 발표한 시기가 언제요? 1887년이라고 그랬어요. 또 1883년 나왔어요. 비슷비슷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뭐 국사 시간에 알고 있는 1882년, 뭐 1884년, 1894년, 이거 국사에서 중요한 날 있잖아. 근데 우리 행정학에서는 뭐야? 요 사이에 1883년, 여기에 1887년, 이런 시기가 중요해. 1883년이 바로 뭐냐면, 미국의 공화당 국회의원인 펜들턴이라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요. 펜들턴 액트라고 그래요. 펜들턴 법이 제정된 시기가 1883년입니다. 그러니까 역관주의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보고 능력이나 실적,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죠. 지금처럼 시험 잘 보는 사람들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적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적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국형 실적주의와 미국형 실적주의가 있는데요. 영국형 실적주의가 바로 폐쇄형, 공직이 폐쇄형이면서도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형 실적주의라고 그러고요. 미국형은 개방형을 채택하면서도 공직 분류 방식이 직위 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국형 폐쇄형과 계급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직업공무원제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인사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대표관료제입니다. 대표관료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역관주의, 실적주의, 그다음에 직업공무원제, 대표관료제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관주의와 비교해서 미국의 역관주의와 비슷한 영국의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영국은 정실주의라 합니다. 정실주의. 영국은 정실주의라고 한다. 미국은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보지만 영국은 국왕,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도를 봅니다. 정실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한 제도지만 역관주의는 신분 보장이 상당히 약하고 신분 보장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정실주의는 신분 보장이 강력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차이가 있죠. 영국의 정실주의는 세습제입니다. 세습. 여러분들 영국의 무슨 공작, 백작은 그 세습하잖아, 그죠? 그리고 종신제야 또. 종신제면서도 세습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정실주의죠.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자, 정실주의는 몰라도 됩니다. 이제 역관주의, 실적주의, 대표관료제, 세 가지 1기, 2기, 3기를 알아두시고요. 실적주의와 관련해서 직업공무원제가 있다. 여러분들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차이를 논하라 그러면 영국형 실적주의냐, 미국형 실적주의냐를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형 실적주의는 실적주의라 보면 되고요. 영국형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로 발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앙인사기관. 자,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인사혁신처입니다. 각국의 중앙인사기관을 얘기할 때요. 중앙인사기관을 얘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독립형인지 아니면 단독제인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반대로 비독립형인지 단독제 반대가 뭐였어요? 하부의제인지. 하부의제 인사기관도 있죠. 하부의제 인사기관.
자, 여러분들 여기 펜들턴법도 기억해줘야 됩니다. 펜들턴법. 펜들턴법에서 다음 중 펜들턴법의 내용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펜들턴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보장한 법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보장한 법. 아까 봐요. 실적주의 앞에 역관주의가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보았잖아.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 안 돼 있잖아. 그죠? 예. 그런데 실적주의는 펜들턴법에서 실적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펜들턴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보장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을 보니까 뭘 봐요? 예, 공개 경쟁 임용 시험을 최초로 실시한 법입니다. 공개 경쟁 임용 시험 최초로 실시한 법. 예. 그 다음에 제대 군인에 대한 특혜, 그 다음에 개방형 임용, 그 다음에 중앙인사 행정기관. 이 펜들턴법에 의해서 나온 그 중앙인사 행정기관이 바로 FCSC라고 그랬어요. 중앙인사위원회. F는 페더럴이니까 중앙인사위원회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처음 나온 게인데요. 그 펜들턴법에 의해서 나온 인사기관이 바로 미국의 중앙인사위원회입니다. 미국의 중앙인사위원회는 독립합의제입니다. 독립형이면서도 합의제형이죠. 아까 내가 독립이란 말은 어디에부터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합의제 기관이 바로 중앙인사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인사기관 나오면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는 뭐겠어요?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반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비독립.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어디에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잖아. 국무총리 직속이니까 행정부 소속돼 있고 비독립 단독제죠.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비독립 단독제.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기관이 독립 합의제였죠. 자, 그리고 중앙인사 기관은 그 정도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인사기관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세 번째, 공직의 분류입니다. 자, 공직의 분류에서 뭐 경력직 공무원이냐, 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뭐 있나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이 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결정직 공무원이 있죠. 이 구분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특정직 공무원은 특수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야. 경찰, 소방, 법관, 판검사, 뭐 이런 사람, 법관이 이제 판사니까 판검사, 군무원, 국가정보원,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특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선생님, 이런 사람들. 소방, 경찰, 소방, 뭐 이런 게 있죠.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의 특성에서는 별도의 계급 체계가 다르죠. 여러분들 뭐 교장 선생님은 몇 급 공무원일까요? 이런 말들은 사실 좀 행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몇 급 대우일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몇 급 대우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몇 급 공무원이 해당될까?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그런 그 계급 체계를 알려면 뭐 출장 갈 때 어떤 그런 그 출장에 어떤 음식이라든가 교통수단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걸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몇 급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시험들이 특채로 우리 공무원 경찰 특채로는 옛날에는 뭐 경정 뭐 이랬어요. 경정 경감 막 이랬죠. 그리고 우리 행정직으로 오면 5급 막 이랬어요. 4급, 5급 막 이랬죠. 지금은 7급이라 하더라고요. 7급. 예.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 7급 특채가 있대. 뭐 이제 그러니까는 계급 체계가 다르니까 그런 거죠. 자, 어쨌든 특정직 공무원들은 인사 법령 체계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정년 제도가 달라요. 이 특정직 공무원에 특히 군인, 경찰 이런 쪽에는 뭐가 있어요? 계급 정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급 정년.
그런 게 있죠. 자,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직분류 중요한 것은 얘입니다. 여기 계급제냐 직위분류제냐 이가 중요합니다. 특히 직위분류제가 중요하죠. 직위분류제에 대해서 시험이 잘 납니다. 직위분류제에 대해서 꼭 기억해둬야 되겠다. 직위분류제에서 뭐 직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뭐 직군, 직렬, 직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과 직급으로 구분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직위분류제의 직무평가의 방법이라든가 직위분류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게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끝나면 그러니까 인사행정 기초이론에서 인사행정 이론하고 공직분류에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행정의 3대 변수는 이렇게 있습니다. 임용, 공무원들을 임용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 발전, 그 다음에 사기 관리. 자, 우리 임용에서는 뭘 배우느냐? 공무원들 모집하는 거. 공무원들 모집하고, 모집이라든가, 모집이라는 것은 신규 채용을 말하죠. 그 다음에 승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있는데, 우리 신규 채용할 때 보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있죠. 시험 제도를 좀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시험의 효용성. 시험 제도의 효용성. 자, 시험 제도의 효용성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제도가 왜 필요하냐? 시험 제도의 효용성. 여기도 타당도가 나오거든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난이도, 실용도. 시험의 효용성 5가지인데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난이도, 그 다음에 실용도.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타당도입니다. 시험의 타당도. 시험의 타당도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타당도. 뭐가 있냐면, 시험 타당도에 구성 타당도,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이 중에서 이제 기준 타당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타당도는 뭐냐면, 이런 거죠. 시험 잘 본 사람이 근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과의 상관관계. 이게 이제 기준 타당도를 말합니다. 자, 시험 제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능력 발전에서는 교육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 성적 평정 제도, 제한 제도 등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무 성적 평정 제도입니다. 금평에서 이제 다면평가 들어봤죠. 다면평가 이런 것도 나오고요. 금평의 뭐 종류, 기법별의 종류 뭐 이런 나오죠. 이 금평에서 오류가 많이 나오는데 오류를 알아둬야 됩니다. 금평이 오류나 오차라 그러죠. 평정 오차라 그럽니다. 평정 오류. 금평할 때 생기는 오류가 있어요. 우리나라 금평제도는 기본이 뭐라고요?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에요.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 기본이고요.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대화의 오류나 집중화의 오류가 있지. 이 도표식 평정 척도법은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있으면 앞면은 피평정자가 만들어. 평가를 받는 사람이 만들고 뒷면은 평정자나 확인자가 만드는 거야. 옛날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여기 금평의 결과가 쭉 나오는데 평정자나 확인자는 이 피평정자를 야박한 점수를 줄 수 없어서 6, 70점 모여있는
집중화의 경향이나 관대화의 경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지? 이런 경향이 이 집중화의 오류, 관대화의 오류라 그래. 여기 있잖아. 오류나 오차라 그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강제 배분법을 쓴다 있죠. 강제 배분법. 그러니까 금평제도에서 기본적으로 도표식 평정 족도법을 이용하고, 이 도표식 평정 족도법에는 집중화나 관대의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 배분법을 씁니다. 강제 배분법. 이 오류에는 이런 집중화나 관대의 오류 말고도 뭐 연쇄 효과, 우리 현혹 효과란 말이죠. 이런 연쇄 효과, 헬로 이펙트라고 하는 오류, 그런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면 되겠고요. 사기에서는 우리 공무원의 보수, 연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분 보장, 이게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 여기 있는 것들 다 중요합니다. 보수, 공무원의 보수, 연금, 신분 보장, 공무원 단체. 공무원 보수는 어떤 보수의 종류가 있는가? 보수 결정의 요인에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연금 개혁. 아까 봤지만 1915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있었죠. 그 연금 개혁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기억해둬야 됩니다. 다 법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신분 보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공무원의 징계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징계. 공무원의 징계는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부터 시작해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있잖아. 그 징계 내용들을 기억해둬야 돼. 징계. 자, 징계를 한번 여기 적어볼게요. 자, 공무원의 징계는 제일 가벼운 징계가 뭐야? 견책이야, 견책. 그 다음에 감봉. 그 다음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그 다음에 파면. 6가지가 있죠, 이렇게. 견책과 감봉, 여기 구분해서 이쪽 위가 경징계고, 요 밑으로가 중징계입니다. 그리고 해임과 파면, 그래서 해임 위로가 신분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요 밑으로는 신분 박탈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공무원의 징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할 때는 다 뭐예요? 공통점이 뭐야? 다 두자입니다. 그죠? 두자. 이 말고도 이거 말고도 직위해제라든가 직권면직 이런 것들은 징계가 아니에요. 직위해제라든가 직권면직 이런 것들은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 그리고 징계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견책은 훈계하는 것을 말하지만 승진이나 승급이 6개월간 정지가 되는 거예요. 감봉은 자기 월급 얼마를 깎아요? 3개월 이내에 3분의 1을 깎는 거야. 3분의 1. 정직이나 강등은 얼마를 깎아요? 전액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얘네들은. 전액을 다 깎아요. 이런 게 이제 계기도이죠. 해임과 파면은 퇴직금에 영향을 줍니다. 해임은 자기 퇴직금의 8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는 못 받아요. 파면은 자기 퇴직금의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를 못 받아요. 그죠? 이렇게 작게 깎는 것은 5년 미만, 근속연한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4분의 1에 8분의 1 깎고,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반 깎잖아, 반. 퇴직금을 내가 4억 받을 수 있으면 2억이나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해임 후에 앞으로 3년간 복직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얘는 5년 동안 복직이 금지되어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단체. 자,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말하는 거죠. 공무원 노동조합의 어떤 최소 설립 단위, 그 다음에 가입 범위, 그 다음에 교섭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꽤 중요하죠.
자, 이제 바람직한 근무규율에 오게 되면 뭐 해야 되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 다음에 공직윤리, 그 다음에 공직부패 이런 거 공부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는 것은 뭐예요? 공직윤리가 시험에 잘 납니다. 공직윤리.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의무, 공직자윤리법상의 공무원의 의무, 부패방지법상의 공무원의 의무, 그 다음에 부정청탁금지법, 예, 뭐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공무원의 의무 그런 게 나와 있죠. 네 가지를 기억해둬야 됩니다. 공무원의 의무에 각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데 첫 번째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의무, 두 번째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의무, 세 번째 부패방지법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영란법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의무 있죠. 예,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뭐 있나요?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가 있고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취업 제한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충돌 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의 선물 신고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식 백지 신탁. 전부 다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인사행정에서 중요한 것들. 예. 자, 저 위에 인사행정 이론에서 역관주의, 실적주의,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그리고 대표관료제. 그죠? 자, 1기, 2기, 3기 행정입니다. 예. 공무원의 어떤 그런 선발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하는 거죠. 대표관리제는 얘는 뭐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얘는 계층별, 성별, 뭐 지역별, 인구 비례에 의해서 임명한 것이 대표관리제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요즘에 보면 남녀 뭡니까? 과거에 우리 여성 채용 목표제, 남녀 채용 평등 목표제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대표관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펜들턴 법의 내용들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직분류에서는 우리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서 특히 직위분류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행정 임용에서는 시험제도, 시험의 타당도, 특히 타당도의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가 있다. 능력 발전에서는 금평, 뭐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기에서는 보수, 연금, 신분보장, 공무원 단체, 기억하고요. 정치적 중립에서는, 근무규율에서는 정치적 중립은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공직윤리에 대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도 꽤,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예산제도 하고요. 지방은 마지막 시간에 했기 때문에 지방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